영화 읽기, 지구를 구하는 방법, 솔루션즈, 페르닐레 로세 그랭크제르 감독의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예요. 제19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되었었는데 온라인으로도 상영됐는데 무료였어요. 다큐멘터리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시놉시스가 말하듯이 이 영화의 원제가 원래 제목이 솔루션즈죠. 원제처럼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세계 굴지의 과학자와 기업가들이 뉴멕시코 사막 외딴 곳에 있는 권위 있는 연구소인 산타페 연구소에서 열흘간 모임을 해요. 환경, 경제, 민주주의, 가상공간, 교육, 제도, 인공기술을 대표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낙관적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 인류의 미래를 구하려고 해요. 영화는 전 세계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깊은 통찰력으로 제시한다. 이게 이제 이 영화에 관한 환경영화제 시놉시스예요. 이 111분의 짧지 않은 상영 시간이 문제들, the problems, vision, the visions, 거시적 관점, the big perspectives, 민주주의, democracy,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 cyberspace, 우리 시대의 기후 위기, our climate crisis, 전 세계적 규제, global regulation, 불평등, inequality,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다시 생각해보기, rethinking, 인간 문제의 해법들, solutions to human problems, 앞으로 나아가기, moving forward 등 13개의 소제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그런데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모임의 논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화 감독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제시하는 담론 자체, 에서 문제의 기이긴 한다고 생각돼요. 영화 감독은 그냥 그걸 정리를 어떻게든 했는데, 쟁쟁한 경력을 가진 참석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는 당장 적용해도 좋을 것 같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지적된 것처럼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험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이었어요. 1997년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조선일보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다시 뛰자였는데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그걸 보고 방향이 틀렸는데 다시 뛰자라니 어디를 뛰어요? 그 당황스러웠는데 흥그머니 없어지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마지막 소제목 같은 목표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앞으로 나아가기였는데 참석자들의 그리고 열정 어린 아이디어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미래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어디로 적용을 해야 되냐고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대화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능해지게 그 근본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행동을 유발하는 일관된 이론에서 도출된 비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비전이라는 항목에서 얘기를 하는데 도중에 뜬금없이 중국은 일관적으로 정책 추진력이 있다고 부러워하는 발언을 해요. 이거야말로 통합적 비전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중국이 부럽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이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정책들 대부분이 사실은 전근대에서 산업자본주의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 관한 거였거든요. 이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 일관성은 이 교수의 책 읽기 8로 읽었던 데런 에스모글로와 제임스 A.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독후감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책이 잘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국처럼 산업자본주의로의 성공적 전환 과정, 그러니까 근대에서 전근대로 이런 과정을 겪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게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중국도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처럼
이제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 과정에 접어들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쪽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쪽이 부럽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 전문가들의 해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게 뭐냐면 만연한 우울증과 불안증, 그다음에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기후 변화 이런 다양한 인류 공통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이것들은 향후 20년간, 20, 30년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그걸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그건 뭐냐면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왜 하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런 해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서사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해요. 문제들의 올바른 진단이 요구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이 대부분 단기적이고 미래를 도외시하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위험한 격동의 시대에 있다는 절박함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산업자본주의 근대화에 몰두하는 중국을 부러워하는 발언이 뜬금없이 나온 느닷없는 실수다, 그런 실언이다, 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서두에서 보여주는 거의 모두가 참여하여 공감하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농담 섞인 대화를 아는데 서두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적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해요. 농담처럼 하는데 진담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마디 안 하는데 적이 뚜렷하다면 그것이 외계인이어도 좋다는 거죠. 또는 글로벌 팬데믹이라면 즉 인류라는 지구적 우리로 뭉치는 게 아주 쉬울 것 같다. 그런 담론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황당한 게 우리가 지금 이 글로벌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이 영화 그런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팬데믹을 2년 반 동안 경험을 했단 말이죠. 현재. 근데 이런 지구적 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계인은 아니어도 지구적 적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공통의 적 앞에서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면으로는 인류 공통의 해결책을 손쉽게 도출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통의 적의 창출 필요성, 공통의 적이 있으면 그렇게 갑자기 덕에서 싸워야 되니까 공통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 그러기에는 농담 같은 진담이 드러내는 더 큰 약점은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2021년 현재, 어, 2022년 현재죠. 21년이 아니라. 22년 현재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그러한 소련을 공통의 적으로 간주하여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도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련을 어떻게든지 적이 아닌 그 가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미국도 우위를 그래서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도 우위를 점검하지 못하고 꼭 저기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산타페 연구소의 모임에서조차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영화 서두의 적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농담 같은 진담에 대한 공감 상황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실천적인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이 영화가 다소 지루하고 혼란스럽게 보여요. 그 이유는 이 영화의 마지막 결론에서 말하듯이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계 권위자들이 돌아가며 자기가 전문하는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확실히 찾아 발표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그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급급할 뿐 그 발표 내용 전부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려는 협력의 기운이 같이 모인 이유일 텐데 그런 건 잘 안 보여요. 지금 좀 전에 말한 인용한 농담 부분 빼놓고는요. 그런데
이는 산타페 연구소 모임의 참석자들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서사를 대체할 공통의 세계관이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세계관은 뭐냐면 근대 사상의 이 분법적 사고방식을 포함하고 초월하는 방향에서만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예를 들면 거시적 항목, 관점의 항목에서 빅히스토리 전문가인 인류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티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가 겪어온 거대 혁신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류사적으로 빅히스토리니까 산업혁명을 인하는 근대성을 사례로 들면서 앞으로는 비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도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의 해결의 핵심 도구는 낙관주의다. 너무 절망하지 말라. 라고 강조해요. 이 비혁명적인 변화라는 용어가 뭐하고 대비되냐면 혁명적인 변화하고 대비되죠. 당연히. 이 혁명적인 변화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을 주로 보면 프랑스 혁명 등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변화를 초래했던 게 바로 혁명적인 변화인데 그때는 폭력적인 방식이죠. 그 폭력적인 방식이 더는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전근대성의 부정과 배제를 전제로 하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근대성을 부정하고 배제하죠. 근대적인 교회가 전근대적인 제사를 배제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대적인 두 발의 스타일, 이발 방식이 전근대적인 그 상투를 자르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굳이 자르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지?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느껴지지만 근대성이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계, 새로운 세계의 탈근대성은 근대성을 감싸고 넘어가는 포월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데 근대성을 포월하는 탈근대성 이거는 비혁명적이겠죠. 즉 폭력적이 하는 방식으로 총체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갖게 하는 거죠. 폭력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이 영화의 결론 부분에서 안타까워한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비드 크리스티안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도래한 탈근대 시대를 위하여 근대성의 포월이 요구된다. 그치? 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사계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총체적 전환을 위한 일관성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도출되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손쉬운 해결책 도출을 위한 인류 공통의 적의 필요성에 관한 농담 같은 진담의 첫 장면. 이 첫 장면이 되게 그래서 중요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죠? 각각의 전문가가 자신이 권위를 가진 분야에 관한 아주 작은 대안을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류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할 총체적인 해결책이 발전해서 될 것 같다. 과장하는 것 같은 학문적 연구 발표만 계속돼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 항목에서 우리라는 개념은 언제나 구축되어 온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근대 국가라는 것도 건축된 거, 구축된 거, 만들어진 거죠.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면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질 거다. 근대 국가가 아닌 뭔가 다른 게 더 세워지겠죠. 뭔지 모르지만 근대 국가가 계속 개축될 수도 있고 뭐 모르죠. 그런데 그 미래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몽된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계몽된 enlightened democracy라고 제시하는데 이때 이 계몽 사상은 enlightenment 현재 거대 서사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근대성의 원천이었던 정치 논리예요. 그러니까 18세기의 근대 사상이죠. 거기서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탈근대적 정치 상의 기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획기적이고 복고적인 노력에 가깝죠.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탈근대적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와 유사한 시도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 시대의 기후위기에 관한 항목에서도 잘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450 ppm이 되면 기온이 2도 상승하고 이게 재난으로 발전할 텐데 그 17년 후라고 얘기해요. 재난 상황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 해결책을 뭘로 설명하냐면 근대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반을 두는 대규모 이산화 포집 공정, 그러니까 산업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산업 자본주의 근대 사상에 기반을 두는 이러한 해결책이죠. 이런 해결책은 탐욕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 경제학, 이 근대성 자체죠. 이게 근대성에서 나온 건데 이 자체가 바로 그 자체에서 인류가 지금 탐욕 때문에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망각한 연구 결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16으로 읽었던 The Dirty Secret of Capitalism and a New Way of Forward. 자본주의의 더러운 비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라는 이 테드 강연을 읽었었는데 그 저자 닉 하나우어도 이 산타페 연구소 모임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하나우어는 이 불평등과 신자유주의 항목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는 지적 체제와 운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상, 그 근대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니까 이를 위한 핵심 역할을 교육이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요. 이 교수의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필자 입증을 대변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생각해 보기와 인간 문제 해법들 항목에서 굉장히 이게 중심이 되는데 새로운 지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중간에 절충적이 요구되는데 단순한 지적 사상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서사로도 작동할 수 있어서 경제적 진보와 도덕이 같이 가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경제적 진보만을 주장하는 신자주의랑 다르다는 거죠. 마켓 휴머니즘이 제시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경제를 감싸고 넘어가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모색하는 중간의 절충점이 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의 경제와 세계와 경제의 세계가 합쳐져서 즉 번영과 성장이 복지가 되는 그런 복지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말해진 이게 이제 기후 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틀이다라는 게 거의 실질적인 결론인데 그러나 마켓 휴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여주고 있듯이 휴머니즘의 근대적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 미셸 푸코가 아주 오래전에 겨우 수백 년 전에 인간이 탄생했을 뿐이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인간, 휴머니즘에 기반이 되는 인간이라는 것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몇백 년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오래된 지적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미국 지식인 세계의 상황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전문가들의 해법이 잘 적용되지 않다고 말하는 만연한 우울증과 불안증,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 등 근대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의 해결이 향후 20, 30년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근대 사회가 탈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근대 사회가 수리를 해서 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우 수백 년 전에 탄생한 이 근대 사상, 이 푸코가 말하듯이 에 기반을 두는 독립주체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관,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면 겨우 수백 년 만에 인류 전체를 위협하게 된 우울증과 불안증,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 등 근대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의 해결할 전망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영화를 본 우울한 감상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감상문, 이거 뭐 해결할 전망이 없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거의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게 결론인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감상문이 도대체 우울하게만 하지 무슨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좌절적인 심정 때문에 사실은 이걸 쓸까 말까 망설였어요. 여러 날 망설였는데 이 페르닐레 로세 그랭크 제르 감독의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이교세 영화 읽기로 읽은 이유는 이러한 통렬한 비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전성기 1920년대에 모더니즘 운동이 있었는데 T.S. 엘리엇이 소설 시인으로는 T.S. 엘리엇이고 소설가로는 조셉 콜라드가 대표하는데 T.S. 엘리엇이 1920년대 대영 제국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던 시대죠. 거기에 T.S. 엘리엇이 영국 런던에 있으면서 유럽 문명 전체가 황무지라고 선언하는 황무지를 썼어요. 이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조셉 콜라드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핵심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그 어둠의 핵심이 이때 어둠의 핵심은 어디냐면 식민지 아프리카 콩고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죠. 대영제국의 수도 런던이라고 주장한 이유에 공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근데 왜 그러냐면 모더니즘의 핵심 인물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선언한 게 100년 전이죠. 1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들의 이런 탈근대적인 선언, 이 근대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잘 작동되고 있던 대영제국의 성공시대였는데요. 그 선언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거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